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한 단어인가? 아니면 두 단어인가? 하고 헷갈릴 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문장의 가장 기본 단위, 진짜 작은 벽돌 같은 단어에서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의 뼈대를 만드는 품사의 세계까지 한번 쭉 탐험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문장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특별한 안경을 한번 써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먼저 단어를 어떻게 세는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서요. 모든 단어가 하나씩 갖고 있는 신분증, 바로 품사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문장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체언, 그 안에서도 명사, 대명사, 수사가 뭔지 하나씩 만나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쩌면 좀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영수가 그 돌다리를 얼른 건넜다. 이 안에 단어가 모두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언뜻 보면 그냥 띄어쓰기 기준으로 세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말 문법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답니다. 같이 한번 정답을 찾아볼까요? 자, 먼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영수가 그 돌다리를 이렇게 총 5덩어리, 이걸 우리가 어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조사라는 녀석들입니다. 여기 영수가의 가, 그리고 돌다리의 를 보이시죠? 얘네들은 분명히 하나의 단어거든요. 근데 꼭 다른 말에 찰싹 달라붙어 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따로 떼어내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세어보면 영수, 가, 그, 돌다리, 를, 얼른, 건넜다 총 몇 개죠? 맞아요. 7개입니다. 바로 이 조사를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단어를 제대로 보는 첫걸음이요. 아니, 그럼 문장 볼 때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나하나 찾아내야 하는 걸까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훨씬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단어에다가 이름표,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증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문법 용어로 품사라고 부릅니다. 품사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성질이 비슷한 단어들끼리 모아놓은 그룹, 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품사라는 신분증만 딱 보면 이 단어는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 하고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장 전체의 질서를 딱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의 신분증, 품사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요?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형태, 그러니까 겉모습이 변하냐 안 변하냐. 둘째, 기능,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 그리고 셋째, 의미, 이 단어가 가진 고유의 뜻이 뭐냐. 이 3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어떤 단어든지 넌 무슨 품사야? 하고 정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형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단어들은요, 하늘이나 책상처럼 문장 어디에 들어가도 모습이 절대 안 바뀌어요. 이런 걸 불변어라고 하고요. 반면에 먹다 같은 단어는 어때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처럼 뒤에 꼬리가 계속 바뀌죠.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단어들을 가변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렇게 꼬리 부분이 바뀌는 걸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문장에서의 역할, 바로 기능입니다. 문장을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무대에는 5종류의 배우가 있어요.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체연, 주인공을 멋지게 꾸며주는 수식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연, 혼자 엇! 하고 놀라는 독립언,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이나 상태를 서술해주는 용언이 바로 그 배우들이죠.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핵심,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주인공, 바로 체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문장의 뼈대, 체언이에요. 우리 몸에 뼈대가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문장도 체언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튼튼한 뼈대를 이루는 가족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체언이라는 가족 안에는 3 식구가 살고 있어요. 첫째는 사물의 이름을 딱 붙여주는 명사, 둘째는 그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대명사, 그리고 셋째는 숫자나 순서를 세는 수사. 이 3 식구가 바로 문장의 골격을 만드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자, 그럼 체언 가족의 첫째, 바로 명사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명사는 진짜 간단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붙여준 이름표, 그게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라고 다 똑같은 명사는 아니에요. 종류가 몇 개 있는데요. 이순신, 대한민국처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은 고유명사, 사람, 국가처럼 여러 대상에 두루 쓰이는 이름은 보통명사라고 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바로 혼자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하늘, 바다처럼 혼자서도 잘 쓰이는데 아주 가끔 혼자는 절대 못 쓰고 꼭 앞에 누가 도와줘야 하는 명사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의존 명사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의존 명사는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앞에서 자기를 꾸며주는 말, 즉 관용어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규칙, 바로 앞에 있는 꾸며주는 말하고는 반드시 띄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2가지만 기억하면 의존명사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아요? 똑같이 생긴 대로라는 글자인데
위에 있는 건 의존명사고 아래에 있는 건 조사예요. 어떻게 구별하지? 쉽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오는지를 보면 돼요. 말하는 대로처럼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면 띄어쓰기를 하고 이때 대로는 의존명사입니다. 반면에 나대로처럼 나라는 체원 뒤에 바로 찰썩 붙어 있으면 이건 띄어쓰기 안 하고 이때 대로는 조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만큼도 완전히 똑같아요. 노력한 만큼처럼 꾸며주는 말 뒤에 오면 띄어쓰고 의존명사, 너만큼처럼 대명사 뒤에 바로 붙으면 붙여쓰고 조사. 결국 앞에 오는 말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띄어쓰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이것만으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럴 땐 단어가 가진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이라는 글자가 10년 만이다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예요. 띄었어야 하죠. 그런데 너만 와처럼 딱 한정하는 의미일 때는 조사라서 붙였습니다. 지도 마찬가지로 떠난 지 오래됐다처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대도 갈 데가 없다처럼 장소나 경우를 나타낼 때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문법을 제대로 알려면 가끔은 단어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봐야 한답니다. 자,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채연 가족의 둘째를 만나러 가볼까요? 바로 명사를 대신 불러주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를 잘 쓰면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하고 간결해져요. 대명사도 종류가 꽤 여러 가지예요. 나, 너, 우리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건 인칭 대명사. 이것, 저것, 거기처럼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건 지시 대명사. 이건 익숙하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할 때 누구처럼 누군지 모르는 대상을 가리킬 땐 미지칭이라고 하고요. 아무나 괜찮아? 할 때 아무처럼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땐 부정칭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젊은 시절을 그리워했다 해서 당신처럼 문장 앞에 나왔던 주어를 다시 한번 가리킬 때는 재귀칭이라는 특수한 대명사를 씁니다. 자, 드디어 채연 가족의 막내 수사를 만날 시간입니다. 숫자랑 관련된 거니까 뭐 쉽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 함정이 뭐냐면 바로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둘 다 숫자랑 관련이 있는데 역할이 완전 달라요. 자, 표를 보세요.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까 배운 조사를 뒤에 붙여보는 겁니다. 사과 하나를 샀다. 보세요. 하나 뒤에 를 이라는 조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붙죠.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명사처럼 쓰인 수사예요. 그런데 사과 한 개를 샀다는 어때요? 한 뒤에 조사가 붙나요? 하늘? 한는? 이상하죠? 얘는 뒤에 오는 개를 꾸며주기만 할 뿐이에요. 이런 애가 바로 수관형사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사가 붙으면 수사, 안 붙으면 수관형사.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오늘 문장의 뼈대인 채연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 중심에는 3명의 가족이 있었죠? 세상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대명사, 그리고 숫자를 세는 수사. 바로 이 세 식구가 모여서 문장이라는 집에 튼튼한 골격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랑 같이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어떤 문장을 딱 마주쳐도 그 안에 숨어있는 뼈대,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가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만약 보인다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이제 문장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문법의 눈을 갖게 되신 거예요. 문장 분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아주 성공적으로 떼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